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며 타인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리의 공허한 몸짓.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보다는 공허함과 부족함,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 사이를 외줄타기 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업적을 성취했어도 텅 빈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요즘은 이러한 공허함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동기심리학자인 리처드 드참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동의 원인이 되고자 한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행동에서 소외될 때 공허함은 만들어진다. 의무와 필요성에 맞춰서 행동하는 자신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요구에 따라 슈퍼맨이 되려고 달리다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더한 문제도 있다. 외부의 필요에 의해 달리는 속도를 높이다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한 번도 묻지 못하고 평생을 달리기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것은 자신의 갈증이 아니라 타인의 갈증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호수의 수면이 흔들리면 바닥의 고요함을 전혀 볼 수 없다.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군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주변의 변화에 쉼없이 흔들리고 자신을 쏟아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눈앞의 것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빠른 속도에 이끌려가는 일상의 패턴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힘겨운 일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현대인의 삶에는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 스스로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된다. 주인은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고 쉽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에서 쏟아지는 두려움과 충동의 흔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 것이 있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흔들림은 증폭되지 않는다. 나를 알고 나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산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은 삶에서 자신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다. 자기 행동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도 공허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욕망의 충동에 약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중독처럼 너무 단기적이고 더 많은 결핍을 느끼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크라캉의 말처럼 현대인은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살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무력한 삶을
운명처럼 가속화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채어짐 없이 소모하는 피로사회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시공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주변의 의무와 요구 속에서 스스로를 멈춰 세우고 또렷하게 자신과 만나서 물어봐야 한다. 내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자신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충실한 나를 만나게 된다. 주변의 속도와 흔들림 속에 그것을 바라보며 담담히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누리려는 용기 있는 나를 만나게 된다.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은 자기 비난의 욕구. 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선명해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 불안,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은 없애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역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보라. 주변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존율은 달라졌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강한 통제 욕구를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스로 주변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느낌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만족스러운가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자신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은 사람을 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불안과 분노, 스트레스를 대상으로 한 통제 욕구는 사람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주 발생한다.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의 감각이 뭔가를 대비하라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불안에 우리의 생각이 더해져 증폭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를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는 불결한 불안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불안을 그렇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훈련되어야 불결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전념해야 할 대상을 내버려두고 이런 역설에 묶여 엉뚱한 고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원하지 않는 머릿속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한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 그중 한 집단에만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참가자들은 지시사항을 들은 뒤 실험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던 집단이 오히려 흰 곰을 평균 7번 더 많이 떠올렸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의식하게 되는데 이를 흰곰 효과라고 부른다. 생각의 역설이다. 떨쳐버리고 싶은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한 가지 더 있다. 주변을 통제하려는 통제 욕구는 역경이 생겼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무작정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비난으로 이어져 오히려 위기 극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조차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라며 후회한다. 가정과 착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고 시도한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힘을 잃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성숙되고 건강하게 만든다. 자신을 비난해 가면서까지 뭔가를 제약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약하게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마음이 이를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 감정의 존중. 감정을 제거하면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사람에게 감정은 때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미숙하며 솔직해지기 힘들어한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의 척도라고 교육받은 영향도 있겠지만 감정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감정은 이성적 판단보다 빠르게 우리를 현실에 대응하고 필요한 행동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마음을 열고 장애 없이 주변 환경과 소통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자신을 확장하고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저해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감정은 이해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가정을 해보자.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특별한 연구 덕에 이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정확히 결론났다. 뇌에 종양이 생겨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제거해야 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다. 이 환자는 기억, 언어, 연상 등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감정만은 느낄 수 없었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다. 이혼을 했고 친구 관계도 좋지 못했다.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하기는커녕 상식 수준의 판단도 못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감정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이성이 의미 없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확증되었다. 인간의 두뇌에서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변역계의 편도체라는 곳이다. 이성적 판단은 되뇌피질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편도체에서 되뇌피질로 정보가 전달되는 신경통로가 되뇌피질에서 편도체로 연결되는 통로보다 3배 정도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두뇌는 감정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에게 감정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강해진다.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을 단숨에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면 반대로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그동안 감정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또 우리의 기억에서 가장 오랜 기억이 정서기억이다. 일상의 기억을 서술기억이라고 하고 자전거 타기 등 습관적인 기억을 비서술기억 또는 절차기억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서기억,
절차기억, 서술기억 순으로 오래 남는다. 정서기억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 유지된다. 강한 감정을 통해 저장된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현대인일수록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사람은 감정적 존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감정은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 행복 그 자체도 결국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다 보니 실제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감정은 능숙히 읽어도 자신의 감정은 받아들일 줄 모른다. 변화가 빠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정의 억제를 강요받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가두는 데 뛰어나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몰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증폭된 감정이 자신의 진짜 감정이라고 느낀다. 특히 현대인들은 주변에서 강요받는 요구사항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감정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감정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 발생한 강력한 에너지들이 마음에 묵혀 있어 무기력에 시달린다.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면 긴장감이 높아진다. 점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적 표현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자기 감정을 수용해 본 경험이 적을 경우에 극단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윤기 있고 촉촉한 삶은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감정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봐주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읽을 때 가능하다.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해서 존재하는 감정의 태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 용서의 기본이 된다. 자기 위로의 토양이 되어 자기 가치와 존중감을 키워낸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고도 쉽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감정은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제압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그대로 지켜보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두뇌의 편도체와 강력하게 연결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전두엽에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내 감정은 누가 뭐래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자주 들여다봐주고 내가 관리해 주어야 할 나의 본질이다. 마인드셋, 내가 설정하는 나의 한계. 학점과 등수에 매달리며 가시적인 성과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 미국 행동과학의 거장 캐롤 드웩은 40년간 청소년의 동기와 성취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가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마인드셋 이론을 펼쳤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과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실제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결과들이라 의미가 깊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믿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우리의 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는 먼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되어 스스로를 제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생각이 제한적이라면 잠재력에도 한계가 있다. 생각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면 행동도 커져갈 것이고 잠재력은 자신의 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캐롤 드웨기 말하는 마인드셋은 크게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나뉜다. 고정형 마인드셋은 사람들의 지능과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미 능력은 정해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단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1등이나 A학점과 같은 수행적 목표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난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피해버리기 쉽다. 노력보다는 결과를 극적으로 만들 편법을 쓰기도 한다. 결과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과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더 똑똑한 사람을 보면 쉽게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단면은 구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관계를 맺기 어렵고 자주 찾아오는 현실과의 부조화 때문에 자신을 은폐하거나 현상을 부정하며 늘 긴장하게 된다. 몰입의 경험은 다시 몰입의 경험을 증진시킨다. 반면에 사람의 지능과 능력은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성장한다고 믿는 것을 성장형 사고라고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의 과정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둔다. 이런 탓에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는 자신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도전감과 의욕이 오히려 고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정형 마인드셋과 비교하면 과정과 실패에 대한 견해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과정에서 충분히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사람과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람, 실패를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증명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하다고 설레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누리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배움과 노하우도 많고 역경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다. 그래서 역경에서 희망으로 접근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더욱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받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읽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실패와 난간에도 다시 도전하고 지속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덜 갈등하면서 몰입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숙련의 3가지 법칙 중 첫 번째로 마음의 자세를 꼽았다.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확장하려는 끈질긴 노력은 성장형 사고와 같은 믿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몰입한다. 결과나 결과에 의한 증명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좋아서 몰입하는 자기 목적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몰입의 경험은 다시 몰입의 경험을 증진시키면서 경험을 확장한다. 확장되는 몰입의 경험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몰입에는 만족과 즐거운 행복이 뒤따른다. 끈질긴 노력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숙련의 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사람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내가 그렇듯이 사람의 능력은 변하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굳이 현재의 한계로 나타나는 나의 능력에 유전적 굴레를 씌워 자신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 감정과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확실히 믿도록 해야 한다.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묻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순서다. 삶의 역경에 맞서는 강력한 회복력. 충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 하버드 마음 강좌라는 책은 흐트러진 마음의 질서를 세워주는 마음관리 법칙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격앙된 감정을 다스리기. 2. 주의력 유지. 3. 멈춰야 할 때 제동을 거는 충동 조절. 4. 작업 기억의 향상. 5. 유연하게 주의의 전환. 6. 통합적 실행이 그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산만함의 시대에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음관리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석해보면 주로 인간의 주의력에 관한 것이지만 작업기억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다. 언뜻 보면 질서 있는 삶, 마음관리에 작업기억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작업기억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 합리적인 인지와 판단뿐만 아니라 성격이라고 치부되는 마음과 심리적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역경에 대한 회복력 및 사람의 인성과도 관련이 깊다. 작업기억은 인간의 이해력, 학습 능력, 추론과 조절력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작업기억은 인간이 인식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의식적 활동의 대부분에 활용된다. 우리가 파티를 준비한다고 해보자. 초대한 사람을 떠올리고 식탁의 배치와 장식, 음식을 예상하면서 메뉴와 식재료를 준비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모든 정보의 기억들이 작업기억에 의해 움직인다. 먼저 파티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과 사물들의 기억을 떠올린다. 주의를 집중시킨 상태에서 떠올린 기억을 목적에 맞게 비교, 계획,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작업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순히 저장되는 기억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식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작업장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작업기억은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의가 조절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작업기억은 인간의 이해력, 학습 능력, 추론과 조절력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작업기억은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기억하고 연관된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 평가 또는 비교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작업기억이 발달되지 못하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합한 기억을 떠올려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없게 된다. 바둑에서 상대는 모르게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하며 판을 만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업기억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주의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소음을 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이유로 인간은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것에서 벗어나 목표지향적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동기부여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현명함을 지니게 된다.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꼬인다는 생각이 든다면 작업기억이 잘 작동된다는 것은 주의와 기억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설명한 작업기억의 활동에는 뇌의 여러 영역에서 관여하지만 특히 주의력을 관장하는 뇌와 기억을 관장하는 뇌가 잘 상호작용되어야 한다. 주의력과 기억 사이에 일종의 연결 통로가 잘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의력과 기억의 네트워크가 원활하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예측하여 사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가 이리저리 분산되고 안절부절 못할 뿐 아니라 금방 했던 일이나 하려는 일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받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 도구를 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과 같다. 이때 의식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이 꼬이고 꼬여서 나는 왜 이리 계속 일이 꼬이고 복잡해질까? 라고 하소연하며 스스로 책망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 의식의 질서가 깨지고 마음의 평화도 깨지게 된다. 우리 뇌에서 작업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배액측전 전두엽이라는 곳이다. 여기는 주의를 집중하고 계획과 실행, 목표지향적 활동이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충동 조절과 중독을 방지하는 조절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작업기억의 능력은 뭔가를 잘 이해하고 인지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동 등 자기조절력과 연결되어 있다. 삶에서 역경의 상황에 대한 회복력과 인성과도 관련이 깊게 느껴진다. 다이어트, 담배, 화, 술 등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로 작업기억이 요구되고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잘 되면 집행통제가 원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작업기억은 집행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카트레인 하우번 교수와 동료들은 작업기억을 강화하면 충동 억제가 잘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일주일에 30잔 이상의 술을 마셔야 하는 술고래들을 대상으로 단어 거꾸로 말하기 같은 훈련을 시켰더니 작업기억 과제를 점점 잘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보다 술을 10잔 정도 덜 마시며
충동의 용막을 줄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기억의 개선은 개인의 통제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다. 이쯤 되면 하버드 마음 강좌에서 삶의 질서를 위해 작업기억의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만드는 긍정적 정서. 기억과 주의의 조절에는 도파민이 갑이다. 그래서 작업기억의 향상에도 도파민이 필요하다. 작업기억을 사용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양도 늘어난다. 작업기억의 활용은 긍정과 행복을 유발하는가? 작업기억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다. 도파민이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다.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되고 수용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전전두엽이다. 도파민의 활성이 낮은 아이들은 깜빡 잘 잊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덤벙댄다. 뭔가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과제나 자극을 주면 앞에서 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런 행동은 도파민이 낮은 사람들이 작업기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 패턴들이다. 도파민을 활성해주는 방법도 작업기억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좋다. 작업기억은 주의를 목표한 곳에 집중시키고 기억을 연결짓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주의력의 조절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런 주의력의 조절이 힘들어 산만하고 충동적이게 된다. 그러니 도파민, 전전두엽, 작업기억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필요한 갈등과 의식적 낭비를 줄이고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결정하는 일이 원활해진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실행하면서 목표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하고 동기 유발하는 일도 잘 되니 인성과 일의 성과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작업기억의 활용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로샹클스와 동료들이 함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작업기억 점수가 높은 사람은 도파민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작업기억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적게 생산한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 하인리 하이네 대학교의 리디거 그란트와 그 동료들의 연구를 보면 작업기억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다고 한다. 작업기억을 사용하지 않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세로토닌 분비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즐거움, 활력, 만족,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뭔가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일을 수행할 때 잡음 요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조율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작업기억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삶의 질서를 위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작업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작업기억은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작업기억에 관여하는 뇌의 백질은 투입량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많이 쓸수록 발달한다는 의미다. 뇌의 백질은 활성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많이 활용해서 작업기억을 활용하는 빈도와 양이 늘어나면
그 통로가 확대된다. 훈련을 통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달리지 않던 길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바뀔 수 있다. 3개에서 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불러주고 이를 거꾸로 읽는 놀이, 여행의 목적을 만들고 계획하는 활동, 다양한 관점의 반대 토론 등이 작업 기억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버드 마음 강좌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천하는데 설명을 덧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억과 주의력을 위해 일단 잠을 잘 자야 한다. 2.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여 뇌를 자극한다. 꾸준한 독서도 좋다. 3. 토론을 하면서 집중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한다. 4.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는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쓰는 활동도 좋다. 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신체 활동과 해마의 크기, 기억력, 뇌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다. 작업 기억의 발달은 우리에게 의식적 질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학문적인 내용은 복잡하다고 해도 주의를 집중하거나 목표를 가지고 주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거나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꾸로 주의를 집중하고 삶을 성찰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목표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작업 기억을 향상시킨다고 유추할 수 있다.